제목은 좀 거창한데요. 탄소 중립 부천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 전환적인 도시의 삶을 열어가기 위한 여러 전망과 과제인데, 그에 좀 뭔가 부응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가 소개하기에는 아직 되게 부족하고요.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좀 더 나누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사진이 있는데 혹시 자기 얼굴이 있나요? 자기 얼굴이 있는 사람,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부천에서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이 결성이 되고 여러 각층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까지도 우리 부천의 미래,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보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아마 시장님도 지난 선거 나오셨을 때 이제 탄소 중립 부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받아들이셨고, 지금도 그 공약 이행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 탄소 중립 그런 개념이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또 얘기하는 것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 짧은 한 4-50분 동안 우리가 함께 좀 더 뚜렷하게 좀 짚어봤으면 하는 게, 과연 제가 한번 제 소개를 드리면 갑자기 꺼졌네요. 네, 제가 눌렀었거든요.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뭔가 눌러야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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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어제 좀 참여를 못했고요. 오늘도 아이들 돌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하산에 아이 3명을 내려다 주고 여기 올까 하다가 거기는 오늘 계속 전화가 올 것 같아가지고 저 서울식물원에다가 떨어뜨려주고 이게 왔습니다. 네, 끝나고 또 데리러 가야 되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저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 중립을 고민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 보고요. 개념은 다 알지만 과연 우리가 탄소 중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기대도 있지만 오히려 더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또 염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장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일회용품과 또 그런 것들도 당장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또 생활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 탄소 중립에 대한 여러 앞으로 우리 생각하고 또는 실천하고 또는 정부가 또는 부천시에서 또는 여러 기업이나 여러 마을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공동의 활동 또는 촉구해야 되는 정책들이 너무 조금 단순해지는 것을 좀 넘어서서 그것이 좀 넓어야 될 거예요. 넓고 깊이가 있고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천시가 앞으로 30년 동안 뼈를 깎는 고통 또는 여러 가지의 도시 정책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또는 이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했어요. 그러면 지구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예, 우리만으로 노력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다른 이웃 도시들의 상태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노력했지만 우리나라가 감축해야 되는 사항들을 다른 제3세계 국가나 또는 남미의 여러 도시들한테 떠넘기면서 그 책임을 또 피해가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 수송 부분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온실가스 감축량을 더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흔히 이제 가솔린, 경유 자동차를 줄여나가고 전기차를 늘려나가자 하는 것이 많은 정책의 수단인데,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의 부품이 있고 흔히 이제 히토류라는 금속 물질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남미나 제3세계 국가에서 거의 어린이 아동 착취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또 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가. 그래서 항상 이거는 누가 피해를 받고 누가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충분히 살펴뵙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부의 기관 산업이 정말 중요한 거고 대기업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당장 우리 시민들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혹시 우리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국민 1인당 일단 나오기도 하지만 한 12톤, 뭐 12.5톤이라고 매번 나오거든요. 그게 거의 뭐 전 세계 탑 아래에 탑 10 아래에 속하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30년 동안 그걸 줄여서 제로로 만들려면 얼마나 줄여야 될까요? 뭐 석탄 화력 발전소 문 닫게 하고 대기업 체제 바꾸고 뭐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대로이면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 전혀 가능하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만큼 다이어트가 돼야 되고 자동차 타는 걸 엄청 포기해야 되고 비행기 타는 것도 줄여야 되고 많은 것들이 좀 염려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 가지고 우리가 탄소 중립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군요. 네, 네, 그에 걸맞게 우리가 코로나19 마찬가지잖아요.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단순히 백신 맞고 거리두기 하는 것이 당장에는 중요하지만 결국엔 중요한 게 이 지구 생태계가 뭔가 자연 생태계의 균형에 가깝게끔 복원이 돼야 되고 점점 여러 가지 야생 동물들이 제자리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이 기후 변화가 뭔가 멈춰져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당장에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처방만 하다 보면 계속적인 그 되돌이표가 되는 상황에 내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삶이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들로 인해서 많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우리의 책임일 거고요. 그에 걸맞는 우리의 노력과 이 좀 전환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당장 우리가 뭐 올 봄에 꽃들이 빨리 피고 일제히 피고 해서 그냥 뭐 되게 특별한 상황이다 보다 또는 기후 변화 이상 기후 현상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다시 우리의 삶에 되돌아오잖아요.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또 홍수와 가뭄에 의해서 저런 일부 생물이나 또는 동식물의 변화를 겪는 게 결국은 또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그 피해가 단순히 농업 생산량을 떠나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전염병이죠. 질병이 많이 퍼뜨려가는 그런 문제도 퍼지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주변 생물들의 삶까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꿀벌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도 우리 식량 생산과 이 생태계 파괴에 대한 부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흔히 기후위기 했을 때 이런 식량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전쟁과 이 갈등의 국면에서 이 전 세계의 기아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큰 문제가 뭐 난관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서두는 짧게 해야 되니까 하여튼 최근에 흔히 얘기하는 IPCC 뭐 6차 보고서에 뭐 의하면 하면서 쭉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잖아요. 네, 저거를 이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떨어뜨려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고요. 하여튼 뭐 지금은 410 ppm으로 뭐 최고치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 당장 오늘 어제 우리가 배출한 게 당장 된 게 아니고 이미 수십 년 전에 배출한 게 지금 막 이렇게 농축되어서 형성된 거고 우리가 지금 막 배출하는 거는 또 몇십 년, 백 년 뒤에 또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와 책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점점점 이미 지난 산업혁명 이래로 1.09도씨 올랐다 하고 지금 전 세계의 노력은 2도씨 아래 그리고 더 낮추어서 1.5도씨 아래로 이 수준을 낮춰야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과 이 지구 생태계의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점차 촉구해왔고 이 불과 몇 년 안 됐었어요. 한 3, 4년 만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여기에 부응을 했고 우리도 이제 여러 기초 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법이 만들어지고 탄소 중립 기본계획이나 그런 로드맵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또 여러 도시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한 과제는 다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과제예요. 모든 정책 과제에서 그건 수용되어 있는데 어떤 수단으로 누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좀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저는 이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뭔가 이것을 바꿔내려고 한다면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기득권이 있잖아요. 기존의 어떤 수단과 그런 이해관계에 있던 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헤게모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순순히 내놓지 않고 또는 이제 뭔가 이게 일자리 문제도 있고 산업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현격히 바꿔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게 주장이 있고 조금 점진적으로 하자고 하는 또 주장이 있는데 일단은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흔히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도씨 아래로 우리 지구 생태계를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은 이제 500기가톤, 1기가톤이 한 뭐 10억 톤이래요. 아직 그 개념이 잘 우리가 이렇게 와닿진 않지만 일단은 그걸 떠나서 지금은 좀 펑펑 쓰고 한 20년 뒤, 30년 후에 확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이 계산법이 안 맞는다는 거죠. 계속 누적되어 가는 그 양이 미치는 게 큰 거고 이 계산법에 의하면 이제 500기가톤밖에 안 남았고 지금 현재 수준대로 우리 인류가 쓰는 양으로 펑펑 쓰다 보면 이미 이제 2030년 전에 이 500기가톤을 다 써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과학적인 분석과 판단에 의하면 이것을 누적 배출량을 점점 현격히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소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지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권고한 내용에서도 산업 부분에서는 뭐 에너지 효율, 연료 전환이 중요하고 발전 부분에서는 풍력, 태양광이 절대적으로 이게 중요하다. 물론 원자력도 일부 뭐 기하는 부분이 있다. 그 탄소 포집 저장도 있지만 이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농업 부분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뭐 정책 수단에 대한 연구나 뭐 그런 조치들은 다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국가는 국가 단위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단위에서, 우리 부처는 부천 단위에서 해야 되는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공기관이 해야 될 것도 있고 민간 기업이나 또는 우리 소비자나 시민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어떤 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과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지속협이니까 지속협의 이 17개 SDG 과제 중에서 여러 발전 부분에서 또 이런 제안 사항이 있었는데요. 풍력, 태양광은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영향이 많았고 원자력과 탄소 포집 저장은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우리가 뭐 물 관리 측면이나 그런 지속 가능성 일부 측면에서는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현 정부에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을 늘려나가고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좀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대기 중이나 바닷가에서 있는 탄소를 쫙 포집해가지고 저장하는 기술로 많은 것을 만회하겠다고 하는 것을 좀 그쪽으로 좀 무게가 실려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우리 한국 전 세계의 8위고 우리 1인당으로 따져보더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는 양이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인구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내가 저만큼 쓴다라고 뭐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있죠? 당연히 뭐 발전소에서 배출하고 대기업에서 배출하고 하는 것이 왜 우리한테 저만큼 쓰냐라고 사실 우리가 뭐 그잖아요. 뭐 GDP라든지 우리 국민 총 뭐 소득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래도 우리가 쓰는 수준이 정말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거죠. 그만큼 이 자원을 많이 쓰고 많이 버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우리 삶의 뭔가 양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도 상당한 또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도시에서는 이제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이 교통 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그다음에 쓰레기,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양이 또 상당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전소가 없잖아요. GS 발전, LNG 발전 정도는 있고 석탄 화력 발전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그래서 줄여야 될 게 별로 없구나라고 조금 그런 목표의 수준이나 또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건 되게 이기적인 또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도시에 이런 석탄 화력 발전을 빌어다 쓰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다소비의 사회로 지금 마구 누리고 있어 왔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이 짊어져야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물론 이거 다 국가 사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발생되는 여러 미세먼지 피해나 그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롭지 않은 삶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도시, 다른 나라의 피해를 어느 정도 우리가 고통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탄소 중립을 하여튼 이렇게 소위 똔똔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탄소 중립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라고 주장도 해요. 왜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배출 제로로 해야 되는데 자꾸 흡수원에 준해가지고 그것을 떠넘긴다. 그리고 오히려 이 대기업이나 산업 부분에 좀 급격한 혁신적인 전환 노력을 좀 감추게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면서 이따 나오겠지만 지금 그 정부의 이 지금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 보면 국외 감축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통한 흡수원 분야를 되게 많이 뻥튀기 해놨거든요. 그만큼 이제 산업 부분에 대한 그 고통 분담과 책임을 좀 덜하게 하려고 하는 조치이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되게 바쁘게 우리가 지난 3, 4년 동안 이루어져 온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40%를 하겠다. 2030년까지 했을 때 여러 많은 시민사회에서는 40%는 택도 없습니다. 50% 이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고 지금 현재 법에는 35%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A안, B안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A안은 정말 하석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거, B안은 조금 덜 좀 이렇게 수준을 나눠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치를 더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모색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각 기초 지자체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수립을 내년까지 해야 되고요. 그 법에 따라서 매년 그 이행 계획을 경기도 환경부 또는 이제 국가에다가 보고되어서 그것이 잘 작동이 되게끔 운영되는 것이 이제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얼마 전 발표한 거는 지난 정부의 기조에서 바뀐 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원자력이 늘어났고 산업 부분에 대한 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준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 그래프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건데 제가 요 수치 해석은 좀 현 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씌워서 보면요. 요렇게 일단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되게 수치적으로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못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되게 이런 앞으로의 어떤 전망 속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가 뭘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에 별로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보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지조차도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미 이제 2018년보다 더 배출했어요. 이만큼 온 거를 요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길목에 2030년까지 한 40%를 줄여 나가야 되는 건데 요렇게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러 이제 이 기후 운동 진영이나 또는 기후 생태나 관련된 과학자들은 뭔가 이 중장기적인 로드맵에서는 당장에 줄여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급격히 줄였다가 서서히 유지 관리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거고 이제 이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세력은 이제 오목하게 가려고 하는 거죠. 점진적으로 갔다가 먼 미래에 급격히 줄여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자세인 건데요. 물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가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한 8, 9%를 흡수원 분야, 그러니까 탄소 중립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 이
현 배출할 수 있는 만큼은 흡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산림에서 2,670만 톤인데 그 이상을 해외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나무를 심어주거나 뭔가 그런 조치를 통해서 발생한 그런 탄소 크레딧을 돈 주고 사오겠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겠다고 하는 거를 뭐 이런 뭐 시장 경제 관점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이게 또 탄소도 거래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조차도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도 있겠다고 뭐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해온 것들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또 자원의 좀 착취이고 약간의 어떤 자연의 어떤 신식민주의 관련된 논쟁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것도 정의로운 방법이 아닌 거고 실제 2050년에는 아까 기계로 포집하겠다고 하는 것이 A안이 5천만 톤이고 B안은 8천만 톤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런 부분도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경기도나 부천시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 몇 달 전에 발표한 전망인데요. 그래서 2027년까지는 요만큼 줄여나가겠고 그 다음 정부 때 훅 떨어지게끔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 정부가 공포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체제로 가겠죠.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또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부천시는 부천시 나름대로 앞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과제인데 이게 국가사무, 경기도사무가 있고 그런 정책을 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 분야나 발전 부분은 국가의 정책 기조 하에서 컨트롤 되어 가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천시 지방정부에서는 주로 아까 폐기물 분야 또는 수송 분야나 건물 관리 분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지방정부나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해서 이 정부가 정한 기조보다 더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뭐 잠시만요. 넘어가고요. 네, 한두 달 전에 김동연 지사님께서 좀 뭔가 좀 거창하게 이런 걸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아리백 비전. 그래서 흔히 신문에서는 이제 이 아리백이냐, 이 CF100이냐, CF100은 이제 원자력 중심의 이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런 발전 부분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한 정책 뭐 대결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으로 좀 증명하고 또는 정책적인 어떤 좀 우위에 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도지사는 이것을 좀 선도적으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좀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햇볕 발전을 여러 산업단지나 또는 빈 곳에다 채우고 많은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요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부천시가 경기도니까 부천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여러 기업이나 또는 여러 뭐 공공기관의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아리백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당연히 적용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건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거랍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천시의 경기도가 직접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어디죠? 어떤 건물이죠? 없나요? 네. 네, 일자리 재단. 예. 예를 들면 그런 건물은 해당되는 거고, 부천시가 관리하는 건 아직 우리는 논의된 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좀 그나마 좀 담대한 구상은 경기도 관할, 경기도청, 이제 경기도청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용하는 거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경기도청의 이 아리백 비전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만큼 다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더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조금 봐달라. 뭐 그거를 선택지가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부천시의 선택과 차별화에 대한 과정이 있을 거고요. 네, 작년에 한번 이렇게 뭔가 소통 토론회를 한 부분이 있었고 이미 시장님의 정책 공약에도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단은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에 보면
시민 토론회 일단 한번 한 거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민 토론회 개최가 있고 탄소 중립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감축 목표 수립 로드맵 작성은 이제 곧 용역 발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용역은 뭐 법에 의해서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용역한 게 뭔가 대단한 걸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하게 돼 있고 이미 국비가 70% 줬어요. 그러니까 용역비 1억 원 중에 국비 70%. 예. 부천시는 3천만 원 낸 거죠. 네. 그래서 크게 뭐 아주 이렇게 의미 있게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 과제가 우리한테 정말로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떤 정책 목표와 또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일단은 그 테이프가 시작될 수 있는 단계인 거고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와 또는 수단 또 이행 계획을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시장님은 어디까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강력한 행정적 의지를 담아낼 것인가가 이제 남겨진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하여튼 뭐 기후가 불평등한 거죠. 예, 그 사회적인 문제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에 따라서 느끼는 건데, 약간 우리 사회에서 좀 뭔가 보여질 수 있는 하나의 그 풍토이기도 한데요. 항상 이런 기후 문제 또는 환경 문제에서 우리가 책임을 더 느끼고 있고 더 열심히 이것을 바꿔내겠다고 좀 다짐을 하거나 역할을 하시는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뭔가 좀 구분되는 성향을 보면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거기에 더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또 젊은 여성들이 훨씬 더 이것을 나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또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현재 우리 인구 사회학적으로도 좀 뭔가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장에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출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남자와 여성의 비율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정부의 정책이나 산업의 구조 전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의 생활 습관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활 습관에서 환경에 좀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 고민을 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책적인 흐름과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 미래 세대들을 위한 그런 기후 정의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려면 뭔가 도시가 에너지를 덜 쓰고 좀 뭔가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를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좀 숲으로 가득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덜 쓴다고 하는 게 건물에서 이렇게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고 또는 에너지를 되게 효율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통 부분이죠. 차가 다니는 이 곳에 차를 덜 타고 다닐 수 있어도 편리하고 대중교통이 확보되고 자전거와 보행자 그리고 좀 숲길로 막 우거진 그런 도시가 뭔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뭐 이 소위 저탄소, 탄소 중립 도시의 미래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탄소 중립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냐에 대해서 새로 짓는 신도심도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뭐 중동, 중상동 도시, 원도심 지역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흔히 이제 뭐 저 20층의 아파트를 50층으로 바꿔서 조금 더 부동산 지가를 올려야지 하는 그런 경제적 가치에만 몰두하다 보면 탄소 중립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뭔가 좀 에너지 효율화 또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도시 공간 구조와 또는 뭔가 자연과 공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 것인가가 당장 우리는 대장 신도시와 역곡 그 개발 지역이 있고 지금 중상동 신도시에서도 이제 계속 리모델링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 선진 도시는 뭐 이런 식으로 도시 재정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장 급격한 변화는 도로를 뺀 거예요. 도로를 빼고 자동차 다니기 불편하게 바꾸고 여러 자전거와 보행자 위주로
이 도시 공간을 재편하면서 또 그 공간에 여러 이렇게 숲과 정원을 만들고 조그만 광장을 만들어서 조금 이제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15분 도시가 나왔고 여기가 다 이제 양방향 통행하는 그런 도시에서 15분 도시가 15분 만에 빨리 지나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정주 공간에 이 걸어 다니면서 자전거 타면서 뭔가 삶의 공간을 좀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뭐 이런 도시를 염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부천시의 탄소 중립을 고민할 때 우리 도시가 앞으로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 어떤 구조로 도시를 혁신적으로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상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게 도시 계획이 바뀌어야 되고 뭔가 중장기적인 어떤 혁신 노력을 통해서 또는 이것은 시민들이 감당을 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덜 타겠다 또는 자동차 위주의 삶이 아니고 또는 공유 교통 또는 뭔가 좀 우리가 근거리에서 많은 공동체가 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또 그런 우리의 바램과 또는 문화가 있어야지만 그에 좀 결부시킬 수 있고 그를 가지고 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또 정치인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가 앞으로 2030년에 이렇게 만들겠대. 도로를 절반으로 줄이고 가로수를 사열로 심고 그 아래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 길, 여러 개 많은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좀 환경 도시, 선진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도시들은 대부분 저런 변모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되게 지금 아파트를 더 높게 세워야 되고, 네. 더 길을 넓혀야 되고, 그런 과정을 하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는 게 되게 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이고, 과연 가능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도시 공간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탄소 중립은 그냥 누군가의 수치 계산에 의해서는 나올 수는 있지만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다른 농촌 도시나 다른 나라에다가 그 짐을 계속 떠넘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요 부천이잖아요. 네, 부천에 현재 인구가 계속 줄었더라고요. 81만 명으로. 한때 100만 명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염원도 있었는데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또 그렇잖아요. 인구가 계속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도시에서 물론 앞으로 조금 또 개발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 도시의 팽창과 조금 더 이 녹지 확보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과거의 모습이 이랬고 과거에 우리가 산이 있고 논들판이 있었던 것을 계속 매립을 하고 개발하면서 도시가 확장이 되었고, 그래서 부천은 되게 녹지가 부족한 도시라고 널리 알려져 있고, 뭐 거의 뭐 전국적으로도 이제 불투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인데, 그래서 환경의 지표로 보면 되게 살기에 부적당하고 뭔가 좀 안 좋은 도시인데 그래도 우리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네. 거기서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사실 이게 사회적인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환경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공원이 적고 주변에 산이 별로 없고 강도 없고 되게 좁은 도시에서 그냥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좋은 것처럼 나름 뭐 편의시설도 많고 이웃들이 반갑고 약간 사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 부천시가 살아왔던 그런 많은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볼 때요. 우리가 과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전 세계 지구의 기온이 1.5도씨를 넘어서면 정말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고 하는데 2도씨를 넘으면 3도씨를 넘으면 정말 우리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더 농후하잖아요. 그럼 되게 슬프겠잖아요. 슬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즘은 이제 기후 슬픔, 뭐 생태 우울증이라는 그런 정신병도 생기고 있대요. 왜냐하면 흔히 그런 여러 가지 약간 그 공포스러운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10년 뒤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위기에 처해 있을 거고 내가 나중에 낳게 될 아이들은 어떻게 이 지구상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물려주기 싫어서 나는 결혼도 안 할 테야, 아기도 안 할 테야 되게 좀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인류가 되게 그런 많은 위기에 처하는 것이 급격히 그냥 뭐 다 멸종하는 건 아닐 거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위기에 처할 것인데 우리가 부천에서 살아왔던 삶을 보면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위기에 처해 있어도 이 사회 공동체의 좀 끈끈한 연대와 포용에 의해서 어떻게 적응할 거냐가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 공동체가 이 변해가고 살기 어려워지는 이 기후 환경 생태 위기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도와주고 서로 이제 품어줄 것이냐가 또 우리 도시의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점점점 뜨거워지는 도시이고요. 네, 미세먼지도 많죠.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부천시에서 이런 생태 지도도 만들었고요. 하여튼 지표로서는 환경 지표로서는 되게 우리 도시에서 살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빽빽한 아파트 또는 일부 노후화된 산업단지, 원도심 지역을 갑자기 급격하게 우리가 이걸 녹지로 바꿀 수도 없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인구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이상은 부천은 우리나라에서 영원한 꼴찌, 환경 지표로는 꼴찌 도시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뛰어넘은 우리 사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 기후 생물 다양성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혁신적인 정책 노력으로 도시를 바꿔 나가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지표를 뛰어넘는 뭔가의 새로운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만 보면 답은 안 나온다라는 거고요. 네, 앞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 대장전력, 대장신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또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네, 부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도 우리가 계속 쓰고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소각장이 더 필요하고 이제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오정구 인근에 소각장을 더 건설해 나가야 되는 것을 가지고 인근에 이제 여기 강서구나 계양구 쓰레기까지 받아야 된다, 아니면 우리 것만 하자라고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되게 갈등을 겪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쓰레기 배출량도 이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민의 노력이 또 중요한 거죠. 네, 에너지도 지금 보니까 이제 휘발유, 등유, 공유 이렇게 이런 그 에너지 부분에서 여태까지 통계는 있었는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전반적인 이 통계가 아직 이 지방 그 기초 지자체에서는 통계가 없었어요, 여태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아니면 서울시 이렇게 광역시도까지는 통계가 없었는데 이제야 이제 통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통계에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토 중인 통계를 제가 좀 갈무리해서 좀 이제 확인하자면 부천시에서 2018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그러니까 CO2로 환산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 600만 톤이에요. 1000만, 10만, 100만, 600만 톤. 예. 그럼 우리가 요 600만 톤을 적어도 2030 앞으로 8년, 10년 이내에 40%를 줄여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고, 근데 그 40%는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의 목표이기 때문에 부천은 40% 이상을 목표로 할 건지 똑같이 40%할 건지 아니면 낮출 건지 그것도 우리가 선택지가 되겠죠. 그리고 2050년에는 요거를 거의 이 LUCF가 흡수원이에요. 흡수원 역할을 하는 거를 제외한 만큼을 낮추자고 하는 게 이제 이 탄소중립 목표인데요. 여기서 보면요, 되게 특별해 보이는 게 순 배출량이 있고 총 배출량이 있어요. 원래 순 배출량이 총 배출량에서 흡수원, 산림이 있어가지고 흡수할 수 있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그 배출량이거든요. 당연히 보통 보면 총 배출량보다 순 배출량이 낮잖아요. 근데 부천 같은 경우는 흡수원이 마이너스가 흡수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사라졌어요. 예. 이 통계가 정말 이렇게 확정이 될 건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겠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없어도 부천에 한 13% 정도의 산림이 있고
이미 약간의 논밭이 약간 남아 있는데 왜 플러스가 됐냐 봤을 때 산이 너무 없고 이게 뭐냐면 토지 이용 변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개발이 됐거나 논밭이 다른 지역으로 개발이 된 것까지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당장에 최근에 부천의 흡수원 현황은 배출량이 흡수량보다 더 많아요. 예, 그래서 되게 우스운 도시가 됐어요. 이렇게 총 배출량보다 순 배출량이 더 많은 그런 도시인 거죠.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를 상쇄해줄 산과 공원이 별로 이렇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좀 되게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면 어디서 많이 배출하냐면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하고 수송을 나눠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산업단지가 크게 있지 않잖아요. 일부 이제 공장이 있는 지역이 일부 절반이고, 그리고 이제 교통 부문, 도로에서 배출되는 게 상당한 거고, 간접 배출량이 또 절반이에요. 간접 배출량 우리가 쓰는 전기, 열 에너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나 아파트나 상가에서 배출하는 게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천이 에너지를 전혀 생산하지 않는 도시에서 많은 이제 80만 명 넘는 인구가 몰려 살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 다소비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 이렇게 보도된 그런 지표를 가지고 좀 모아보니까요. 부천의 전력 다립도가 한 20%인데 GS 파워, LNG 발전인데 또 GS 파워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부천이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주변 도시로 배급되는 거고, 사실 우리는 대부분 에너지를 다 다른 이제 외부에서 생산된 거를 다 끌어다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부 햇볕 발전하는 수준이 이제 3%가 안 되고, 그 수준이 경기도 최하 수준인 거고. 그래서 에너지 사용 수준만 보면 우리는 전혀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도시인 거죠. 다른 도시와 다른 지역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탄소 흡수는 또 전국 최하이기 때문에 뭐 기대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기존의 관행을 좀 뛰어넘는 혁신적인 노력과 전환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혁신적인 시도와 전환이 현재 정치인이 내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의 내년 총선이나 다음 선거에까지 발휘될 수 있을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 적어도 우리가 시민들이 좀 많은 주장을 하고 어필을 하고 요구를 해야지만 그런 흐름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수송, 건물, 폐기물 분야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지역에도 부천 상공회의소가 있고 많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거는 국가가 통제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뭔가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더 강화된 동참을 할 수 있는 수용력을 끌어내기 위한 여러 캠페인과 지원 정책도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은 국가와 경기도 계획과 책임이 있는데, 우리 부천의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또는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리고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국가 경기도가 요만큼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제하거나 더 노력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가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 워낙에 그런 이렇게 통용되는 관행적인 방법이 있어서 공무원 수준에서 늘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수치 계산은 다 뭐 어렵지 않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실제적인 변화는 또 아닌 거죠. 네, 그런 실제적인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배출량을 급격히 낮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시민들의 뭔가 활발한 의견 개진이나 좀 소통이 없이 용역 연구진이 만들어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어떤 시 관할 부서나 정치인이 택하는 바라면 별 힘이 없을 거예요. 힘도 없고 정책에 힘도 안 실리고 시민들은 잘 모를 뿐더러 그냥 뭐 용역 보고서에 있고 그냥 나중에 경기도나 환경부에 보고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행정 처리일 뿐이기 때문에
별로 전혀 어떤 사회 변화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정책의 힘을 가지려면 시민들의 참여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도 그에 걸맞는 눈높이를 가지기 위해서 시민들 역할을 하겠다 또는 정책의 변화를 해보자 그런 활발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지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인데 그나마 이제 부처는 그 조례에다가 이제 민간에서 공동위원장을 하게끔 해서 제가 그 역할을 시작하게 된 거였고요. 우리가 20명 위원이 가능한데 현재 아직 4명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4명을 청년, 여성, 노동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더 참여를 시키자라고 좀 주장을 했고 우리 조례는 없는데 이 법에는 아동까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아동까지. 그래서 혹시 뭐 주변에 관심 있는 청소년 등이 있으면 뭐 한번 제안해 보는 것도 고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그래서 6월 달 벌써 왔네요. 네, 지금 곧 발주할 예정인데요. 여러 차례 한번 의견을 줬고 자문회의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단순한 연구 용역 회사에서 기존의 어떤 관행인가 또는 환경부에서 준 매뉴얼대로만 기술적으로 보고서를 쓰는 거로 끝내서는 안 된다. 활발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이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 참여형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자고 좀 제안을 해가지고 그에 걸맞는 이제 이 과업 지시서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과업 지시서의 초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수기적 시민 참여 방법을 제시를 하라. 네, 그 제시를 하는 업체나 연구소한테 일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비전 포럼이라고 해서 같이 이제 구성을 할 거고 여러 가지 많은 활발한 이 토론회를 열어가면서 우리 부천 기초지자체에서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나 많은 이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을 하고 적어도 이제 5번 이상의 그런 포럼과 수기적인 시민 참여 토론회가 열어질 건데 그때 당연히 이제 지속협에서 같이 함께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한 거다. 또는 별도로 지속협에서 이런 또 장을 만들어서 이런 이제 연구 용역에서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좀 더 활발하게 좀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 용역은 연구 용역 범위에서 시간적인 또 한계가 있고 연구 용역사가 또 예산에 맞게끔 그의 한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2년 또는 5년, 10년 동안 이런 활발한 시민들의 참여와 또 거버넌스를 꾸려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역할은 또 지속협이 또 해당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요. 뭐 인천광역시나 뭐 경기도나 강주광역시나 그런 큰 그 광역시도에서는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탄소 중립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 적이 있거나 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초지자체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탄소 중립 비전 포럼이나 수기적 방법으로 하는 사례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있었는데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기초지자체에서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미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천시가 지금까지는 이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 분야에서 별로 이렇게 진취적인 모습이나 좀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런 새로운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좀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업 지시서 발주는 이렇게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것을 성실하게 좀 일을 해줄 수 있는 연구소나 업체가 선정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잖아요. 그걸 통해서 좀 풍토를 바꿔내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10년, 30년 계획의 첫 출발을 다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또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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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드리고 또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요 탄소중립 녹성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여러 과정에서 용역 끝나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요 과정 자체를 같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내용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우리의 계획으로 만들어가는 시민참여형 계획을 질적으로 우리가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예로 노원구는 이미 이제 노원구의 그런 행정 조직까지 개편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과 예산이잖아요. 부천시에서도 이 탄소 중립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공무원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그에 걸맞는 이제 뭔가 지휘 체계나 또는 시민 참여 거버넌스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현재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노원구가 가장 좀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노원구도 이 탄소 중립 그 기본계획 수립한 건 아니에요. 예, 아직 그냥 기본 이제 행정 계획으로 안으로만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제 수립한 걸 보면 이제 노원구 자체에 탄중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구청장이 위원장이에요. 우리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거든요. 약간 또 뭔가 밸런스가 다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부구청장급에게 탄소 중립 이행 책임관이라는 직제를 줘요. 지금 되게 다른 도시에 보면 과장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조금 국장들한테 주는 건데 여기는 부구청장에 준 거죠. 그리고 그 산하에 추진단을 만들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 산하 기구에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지난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미세먼지 대책관이었나요? 그게 있었고 지금 우리 부천시장실 보면 스마트 도시 추진단인가요?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원 같은 탄소 중립 추진단이 있어서 행정 주관 부서가 있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마련해야 되는 게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어느 공공기관이나 주무부서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부천의 탄소 중립 지원 센터는 어느 공공 섹터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부천시 행정 조직 체계에서 주관 부서를 어떻게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세워낼 것인가, 또는 이행 책임관을 좀 급이 높은 사람 위주로 할 것인가,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좀 시민들과 함께 좀 뭔가 적절한 예산과 조직 규모에서 만들어낼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한 피드백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많은 시민 참여 캠페인과 활동을 또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당장에는 우리가 올해와 내년에 이 좀 담대한 기본 계획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좀 열망과 좀 부천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런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부천시의 여러 정치인, 공직자 또는 여러 시민사회 또는 여러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실현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네. 통계요? 네. 그게 온실가스